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하루 10,000원으로 시작하는 주식 부자 프로젝트, 최상욱 지음 BA블에서 펴낸 책입니다. 최상욱,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건설회사에 입사했다. 열심히 월급을 모았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막상 남는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 비슷한 연봉으로 시작했지만 모은 자산 차이는 컸던 입사 동기에게서 돈을 모으려면 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들은 후 많은 투자 관련 도서와 투자자 인터뷰를 읽고 분석하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 입문한다. 그러나 전세금을 올인하는 무리한 주식 투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산의 90%를 날리게 된다. 그 경험을 계기로 절차 탁마하여 2011년에 애널리스트로 금융시장에 발을 내딛었고 이후 10년간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애널리스트로서 지켜본 주식시장은 월급쟁이 투자자일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특히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기업에 투자했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장하는 기업의 특징과 주식 가격의 흐름 등을 이해하게 됐다.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주요 산업과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 프로세스를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10배, 100배 수익을 내는 고속 성장주를 찾을 수 있는지 소개한다. 자산 제로에서 출발해 투자로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10여 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지금은 퇴사 후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에 약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최상욱 TV에서 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한 건강한 투자 상식과 금융경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표 도서로는 미국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라.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돈 되는 아파트, 돈 안 되는 아파트 등이 있다. 프롤로그 10배, 100배 주식으로 부의 가속 페달을 밟아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위기를 몰고 오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삶이 일상이 됐다. 그리고 위기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는 주식시장에 먼저 찾아왔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주가 폭락과 사상 최고 수준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거짓말 같은 반등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나타난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주로 언택트, 즉 비대면 관련 사업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동시에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최근 주가가 오른 이유로 언택트와 개인 투자,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데 과연 이게 다일까?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변화. 시장이 회복되고 나아가 상승하는 현상은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코로나가 관통하던 시기에 코스피가 1,400포인트 수준까지 급락했다가 최근 2,400포인트 수준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랐다. 주가가 지루하던 2,000포인트의 박스피를 관통하고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를 넘기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시가총액 2,000조 원을 사상 두 번째로 달성하게 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의 수소트럭 제조업체인 니콜라가 현대자동차와 협업하고 싶다는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하루 만에 약 16% 상승했다.
겨우 인터뷰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일까? 사실 인터뷰는 표면으로 드러난 일일 뿐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오랜 기간 수소자동차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글로벌하게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즉, 그간 한국 기업이라서 평가절하됐거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LG화학의 주가는 글로벌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테슬라의 주가와 사실상 동행하듯 움직이고 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는데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재평가받는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LG화학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랐다.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20년 한 해 동안 2배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다. 네이버도 18만 원 수준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다. 이들 플랫폼 기업은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재평가를 받았다. NC소프트 역시 50만 원대 수준에서 90만 원대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모바일 게임 대작을 만든 전 세계의 게임사들이 동일하게 받아온 평가일 뿐이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어떨까? 트와이스의 성공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가 최근 그룹 니즈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있다. 개미들이 사랑하는 기업 삼성전자도 모바일, 반도체 메이커로서 가치평가를 받고 있지만 EUV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톱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평가받기 시작한다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주가 성과를 낼지도 모른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해외로 기술 수출을 하거나 SK바이오팜과 같이 기술 독립을 이뤄내면서 질적인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대형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또 2015년이나 2017년과 달리 대형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까지의 주식시장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 기업들의 주가가 1년 안에 2배 혹은 몇 년 만에 10배나 상승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유동성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물론 시가총액이 몇백억 원에서 몇천억 원 수준의 기업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것은 그 기업 혹은 그 산업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즉, 한국의 주요 대형 기업들, 나아가 한국의 산업 그 자체에 무언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부의 기회, 올라탈 것인가, 또 놓칠 것인가. 나는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에서 상장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일해왔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는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주식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투자했냐 하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겨우겨우 모았던 투자금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부분 손실하면서 직장인 투자자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우연인지 운명인지 금융시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이전의 투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히 배워나갔다. 그러다 애널리스트로서 변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2013년에서 2015년 한샘이라는 기업을 조사 분석하면서다. 그때 한샘은 만 2년 동안 주가가 10배 상승한다. 나 또한 그 2년 동안 기업, 기관, 소비자 등을 다각도로 만나고 고성장 기업의 목표 주가에 대해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질적으로 변하는 기업의 주가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2, 3년 동안 약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한
초고속 성장 기업들을 목격하고 분석하고 동료 애널리스트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동안 나는 대중들에게 부동산 전문가로 더 알려져 있었다. 주로 분석해온 산업이 건설업이었고 건설업의 전방 산업이 부동산, 특히 주택산업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본업은 주식시장의 상장 기업을 분석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통해 나의 전공 분야 지식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몹시 반갑다. 이 책은 비교적 날이 살아있는 현직 출신 애널리스트가 주식시장의 상장 기업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를 설명한 희소한 책일 수도 있다. 물론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투자 경력, 투자 성과,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출간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앞선다. 그러나 이 책은 약 20년 전의 나, 즉 이제 막 직장인이 되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등바등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쓴 글이다. 개인적으로 2020년에서 2023년을 전후로 한국의 거대한 금융투자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제도적, 상황적 여건들이 점차 마련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주식 투자라는 거대한 부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투자 경험을 통해 부자를 만드는 주식 투자와 가난으로 이끄는 주식 투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직장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다. 2장은 시장에 퍼져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투자 원칙에 대해 다뤘다. 2장을 읽다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3장에서는 10배, 100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기업을 소개한다. 어쩌면 산업별 성장 스토리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해당 산업이나 기업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키팩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투자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썼다. 4장은 달라진 시대의 투자자로 살아가는 방법과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소홀하기 쉬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다뤘다. 이 밖에 초보 투자자를 벗어나 주식 고수를 꿈꾸는 투자자를 위해 가치평가의 거장 다모다란 교수의 밸류에이션 방법을 소개한다. 이 내용을 읽는다면 누구나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모든 산업과 기업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10배, 100배 성장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높은 투자 성과를 올리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주식 투자가 정말로 즐거워질 것이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상욱. 방금 읽어본 프롤로그에서 작가님이 3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장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3장 절대 수익을 안겨줄 100배 성장 산업과 투자 아이디어, 제약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화장품 산업, 게임 산업, 부동산 리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 소보장 산업, 2020년 이후의 시장.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자분들마다 관심 있는 섹터가 다를 것 같아서 이 중에 한 섹터만 선택해서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1장과 2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부자를 만드는 투자, 가난을 만드는 투자. 단 한 번의 투자 성공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저 사람은 몇십억 벌었대. 저 사람은 몇백억 자산가야. 저분은 몇천억을 벌었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십, 수백억을 벌고 남들이 보기에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아마 여의도일 것이다.
여의도에서 일하다 보니 투자에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런데 수백억 자산가가 되면 평생 놀 것 같지만 대부분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한다. 특히 투자가 업이고 그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투자가 그들의 일상이자 일이기에 여전히 현역 투자자인 경우가 많다. 워런 버핏이 현재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졌으면서도 지속해서 투자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나 조 단위의 연봉을 받는 레이 달리오가 당장 은퇴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CIO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의도에서 10년간 애널리스트로 생활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현역 투자자들, 특히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덕분에 내 삶도 많이 달라졌다. 나 역시 그들의 성공적인 투자법을 어느덧 구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평생을 따라다녔던 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매월 가게의 재무 상태를 정리하곤 하는데 어느 순간 아, 이제 더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빨 파산으로 전 재산을 잃었던 31살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31살에 모든 걸 잃었던 경험과 애널리스트로 일한 10년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가난을 극복하게 한 동력이었다. 무엇보다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배웠다. 즉, 앞만 바라보는 투자에서 벗어나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산이나 방패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누군가는 망해봐야 다시 일어선다는 말도 하던데 막상 망하고 나면 다시 일어서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절대 망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세상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계기든 투자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사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도 일종의 투자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투자자다. 그런데 이런 투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를 가난으로 이끄는 투자와 부자로 만들어주는 투자가 그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투자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 가난으로 이끄는 투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이든 글이든 유튜브든 친구든 무엇으로든 아이디어를 얻어 투자를 시작한다. 2. 하락하여 손실을 기록한다. 3.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투자한다. 4. 더 크게 물린다. 5. 2에서 4의 과정을 반복한다. 6. 망한다. 아주 심플한 과정이다. 투자의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무언가를 샀는데 그것의 가격이 점차 하락한다. 그런데 여전히 당신 눈에는 그 대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시장이 그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손실이 났음에도 마치 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가치 투자로 생각하고 실행한다. 다시 하락한다. 이것을 두세 번 반복하면 사실상 자본이 남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하락했거나 하락하는 종목, 그것도 하락한 상태가 변함없는데 투자금을 더 집어넣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 세상에 하락하는 종목을 더 사다니 말만 들어도 정신 나간 행동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산 시점보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신호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 하락은 최대 100%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하락한 종목을 더 사곤 한다. 그리고 나 역시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가 좋지 못하거나 생각이 틀렸거나 혹은 시장의 색깔을 잘 읽지 못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다 보니 잘못 배워서 잘못 투자하고
그 투자를 고수하면서 자본을 날리고 최종적으로 가난에 이른다. 물론 이런 투자는 12년 전에 내가 그랬듯 여러 번도 아닌 단 한 번의 실패로 자산의 90%를 날리게 할 수도 있다. 반면 나를 부자로 만드는 투자는 다음과 같다. 1. 책이든 글이든 유튜브든 친구든 무엇으로든 아이디어를 얻어 투자를 시작한다. 2. 오른다. 3. 잘 되고 있으므로 더 투자한다. 4. 더 오른다. 5. 2에서 4 과정을 반복한다. 6. 부자가 된다. 결국 가난으로 이끄는 투자와 부자로 이끄는 투자의 과정은 같지만 결과는 완벽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이 책을 통해서 그 투자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이 바로 단숨에 자산을 늘릴 기회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다. 아마도 지금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그렇다고 예적금만 하자니 금리가 낮아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 그런 듯하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나는 일단 사고 싶은 종목들을 다 적어보고 그 종목을 딱 한 주씩만 사보라고 권한다. 물론 한 주에 몇십만 원 하는 종목도 있고 몇백만 원 하는 종목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한 주에 몇만 원 수준이거나 만 원 이하의 종목도 많다. 오히려 처음부터 수십, 수백만 원 하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부담이 클 것이다. 또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멘탈이 흔들리기 쉽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될 것이다.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 개미는 주식으로 돈 벌 수 없어. 그렇기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큰돈을 투자하기보다 소액으로 시작하고 차근차근 공부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그렇게 몇 개 혹은 몇십 개를 샀다고 하자. 시작은 어쩌면 좀 허접하고 근본 없는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한 주 매수하고 나면 포트폴리오 전체는 물론 각 기업의 수익률이 매일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매일 변동하는 주가를 체감하다 보면 특정 기업의 주가가 유난히 크게 움직이는 날들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바로 그날은 해당 기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벤트가 생겨서 이미 그 기업에 투자해온 사람들의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날일 것이다. 주식을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그런 이벤트가 생긴 날의 주가 변화를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산업이나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발생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의 상관성과 합리성이 느껴지는 순간이 생긴다. 바로 그 종목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순간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의 변화가 있다면 반도체 업황이나 전방 수요, 설비 투자에 대한 경쟁사의 이야기가 들려온 날일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식의 변화가 생겼다면 글로벌 아티스트를 데뷔시킨 날일 수도 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주식의 변화가 생겼다면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한 순간일 수 있다. 게임 기업이라면 시작을 출시해서 서버가 미어 터졌을 수도 있다. 뭐가 되든 좋다. 어쨌든 주가가 유난히 크게 오르내릴 때 그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난 순간이고 이런 이슈들이 주가를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하면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주의 주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식을 보유하다 급격한 가격 변화가 생기면 그 이유를 찾고 그러기 위해 뉴스 등을 찾아보면서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모든 변화는 단 한 주의 주식에서 시작한다. 관심 있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눈에 잘 보이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이제 당신은 투자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일단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 실적 시즌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이 종목을 더 사도 될 것 같아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세상에,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물론 이런 전략을 반도체, 바이오, IT, 자동차, 산업재, 소비재, 기술주 등 전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모두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에 대해 하나씩 관심을 갖다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흐름이 파악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투자금도 서서히 늘려나갈 수 있다. 소액 투자부터 해봐야 하는 이유. 금융권 고소득자 중에는 1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주식이 10%만 등락한다면 하루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이나 이득을 경험하게 된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수준의 변동성이 주는 위력은 크다. 하루에 차 한 대 값이 사라져 버린다면 제정신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 여의도 금융업계 사람들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극단의 감정 기복을 자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변동성에 대응하는 심리를 갖추게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즉, 아는 만큼 투자금이 커지고 변동성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되면서 투자 규모도 서서히 커진다. 그런데 이 수준까지 오지도 못했으면서 저한테 여유 자금이 2천만 원이 있는데 땡땡 기업이 유명한 것 같아서 전부 주식 샀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주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서 가용 자금의 전부를 유명한 대기업에 그것도 현금 비중을 조금도 확보하지 않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투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저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게임에 가깝다. 지금 막 주식을 시작했다면 당신은 초보 투자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기업의 키팩터와 주가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투자자에 점차 가까워질 것이다. 주식은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한 주씩 더 사 모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0,000원이었던 주식이 10만 원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10배 주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더 투자하다 보면 훗날 정말 100배 상승하는 주식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사고 싶은 주식을 딱 한 주 사보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2장. 당신이 알고 있는 투자 원칙은 틀렸다. 가치 투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모든 투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심지어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급 위기가 찾아온 2020년조차 그렇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던 2월에서 3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초토화됐다. 미국 다우, S&P, 나스닥이 역사상 최단 기간에 30% 이상 급락했고 한국 코스피도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로 30% 이상 하락했다. 순식간에 발생한 하락을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수십만 사망자를 내면서 발생한 공포가 세상을 지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구루들도 이런 속도의 하락은 처음이라고들 했다. 이런 국면에서 섬광처럼 등장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로 언택트였다. 언택트는 언과 콘택트의 합성어로 비대면을 뜻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법학의 단어였다. 그러나 콘택트와 언택트의 라임이 상당히 잘 맞았기 때문인지 시장은 곧바로 언택트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면으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은 이런 언택트 시대에 어떤 산업이, 어떤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낼까? 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이를 투자 아이디어로 삼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통할 만한 거대한 투자 아이디어 혹은 모티브가 발생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상황에서든 생긴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재택근무를 통해 화상회의를 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사람들은 줌이나 구글의 미트와 같은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공부나 여가를 즐기기 시작했다. 운동도 집에서 해야만 했다. 새로운 생활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곧바로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기업이 언택트의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애초에 이 기업들은 나스닥 7공조로 불리면서 인기가 있던 기업이었다. 그런데 원래 선호되던 기술주만이 언택트 수혜를 받은 걸까? 언택트 투자에 적합한 기업들은 이들 플랫폼 기업뿐만이 아니었다. 집에만 있다 보면 가구나 가전에 대한 교체 수요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는 한샘, 미국에서는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인테리어 수선 기업 혹은 고급 가구 기업들이 언택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됐다. 가구 산업이 갑자기 성장 산업급 대우를 받게 된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집에서 게임을 더 할 것으로 예측되어 NC소프트나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집에서 밥을 더 자주 해먹게 되면서 홈푸드 관련 식음료 기업이 언택트 수혜 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성장 산업급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요가복 제조업체인 룰루레몬도 홈트레이닝 수혜 기업으로 부각됐다. 위기에도 오르는 주식은 반드시 있다. 시장이 언택트를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면서 과거의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구분이 아닌 언택트냐 컨택트냐의 새로운 구분법이 등장한 것이다. 과거의 기준에서 가구, 가전, 인테리어, 식료품 같은 기업들은 성장 산업이 아니었지만 언택트냐 컨택트냐라는 구분에서는 언택트 수혜 기업에 속했다. 그래서일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택트 수혜 기업들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역사적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렇게 투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또 빨리 생각하는 것을 직관 또는 영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된 투자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를 빨리 받아들인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투자자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 맨 마지막에 받아들이곤 한다. 현재 시장을 구분하는 아이디어의 대척점에서 장기간 머물더라도 다시 시장은 미래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업들을 또 나눌 것이다. 그렇기에 그때 반전을 노린다면 그것은 가치 투자에 가깝고 어렵지만 그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의 기준을 오래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디어를 마지못해 맨 마지막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가난으로 가는 투자일 수밖에 없다. 만약 아이디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아이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시장에 행사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이미 부자인 현역 투자자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직접 개발할 수 없어도 이미 개발된 아이디어,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아이디어에 빨리 편승하면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중반부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 전에 시장의 잘못된 통념과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식부터 과감히 버려야 한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키팩터다. 주식시장은 1년 365일 중 휴일만 빼고 매일 열린다. 매일 움직이는 주가를 보면서 이 주식은 왜 오를까? 혹은 왜 내릴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르거나 내리는 주가를 보면서 왜 오르는지 혹은 왜 내리는지를 매일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유가가 오르면 유가 상승 수혜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한다. 반대로 유가가 내리면 이를 원료로 하는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이때 유가란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을 설명하는 팩터다. 그리고 많은 요인 중 그 종목의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팩터를 키팩터라고 한다. 보통 주가는 이익에 수렴하는 경향이 커서 이익이 키팩터인 경우가 많다. 많은 애널리스트가 땡땡 전자의 실적이 개선되었으니 주가도 양호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시기다. 그러나 이익만이 유일한 키팩터는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 기업, 온라인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면서 키팩터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또 산업뿐 아니라 개별 기업으로 가면 키팩터의 종류는 더욱 세분화되어 존재한다. 키팩터란 무엇일까? 정유 업종은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생산하는 업종이다. 이때 원유가 원재료이고 휘발유 등은 제품이라서 원재료와 제품의 가격 차이를 정유 업종의 키팩터라고 한다. 보통은 유가가 높을수록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유가가 높다는 것은 제품 수요가 탄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화학 업종은 유가가 낮을수록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 화학산업의 원재료인 납사나 천연가스는 유가가 낮을수록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 제품은 비교적 수요가 탄탄한 편이어서 제품 가격이 유지되는 편인데 원재료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이는 이익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화학 업종은 화학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가 키팩터다. 즉,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마진이 커지고 이는 이익의 증가로 직결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경우 금리와 대출 성장률, 배당 수익률 같은 것이 키팩터다.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신규 건설 수주 규모와 주택 분양 물량 등이 키팩터다. 2010년대 초반에는 해외 건설 수주액이 키팩터였는데 건설업의 영업 환경이나 이익의 원천이 달라지면서 키팩터도 바뀐 사례다. 반도체 사업의 경우 설비 투자 규모와 반도체 가격이 키팩터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경우 신약 개발이 키팩터다. 구체적으로 신약의 미래 가치와 임상 단계 등 신약 개발 과정이 키팩터다. 철강 업종은 철강 제품 가격과 중국 철강 회사의 폐업 규모가 키팩터가 되었다. 구조적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 산업이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은 환율, 유가가 키팩터였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송량도 중요한 키팩터가 되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우에는 음반, 음원, 콘서트 매출을 일으키는 팬덤의 규모가 키팩터다. 또 2020년 8월 중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BTS 컴백 영상이 최단기간 유튜브 1억 조회수를 기록했듯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24시간 유튜브 조회수도 키팩터일 수 있다. 카지노의 경우 드랍액과 홀드율 등이 키팩터 중 하나다. 여기까지 언급한 이런 키팩터들은 미래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 눈을 돌려도 키팩터는 존재한다. 아마존은 어떨까? 아마존은 대표적으로 이익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반면 매출액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형태로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성장한 기업이다. 이런 아마존은 매출 성장률이 키팩터였다. 이익이 아닌 매출이 키팩터이다 보니 2019년 하반기에 아마존이 서서히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20년간 매출 성장만을 고집하던 회사가 이익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이 지금이 성장의 정점인가
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이었다. 오직 아마존만이 만들 수 있는 해프닝이었다. 넷플릭스는 영업 활동의 핵심인 신규 구독자 수와 환율이 주가의 키팩터다. 또 OTT 업체 입으로 해당 플랫폼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오리지널 컨텐츠 출시 일정 역시 키팩터다. 이처럼 다양한 키팩터는 결국 해당 산업이나 기업의 업황을 개선 혹은 악화시키거나 주가를 상승 혹은 하락시키는 대표적인 존재다. 키팩터가 여러 개인 주식은 있어도 하나도 없는 주식은 존재하기 어렵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키팩터를 찾는 것. 책의 초반부에서 이런 말들을 모두 이해하는 독자도 있겠지만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개별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키팩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이러한 키팩터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핵심 변수를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투자의 시작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익만을 키팩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키팩터가 무엇인지 모른 채 투자한다. 물론 나 역시 그랬다. 장기간 변화해온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가장 잘 설명할 변수인 키팩터를 찾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나 역시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동시에 투자로 큰 자산을 잃었거나 이루고 있는 투자자들, 즉 현역이면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사람들은 이미 기업이나 산업의 키팩터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도 알았다. 그렇기에 어떤 의미에서 키팩터란 부자로 가는 황금 열쇠일지도 모른다. 열쇠가 많을수록 열 수 있는 방문은 많을 테니 말이다. 물론 복잡성 이론처럼 수없이 많은 변수를 오가며 같은 변수의 변화가 다른 주가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복잡계처럼 보이는 주가를 키팩터로만 설명하려는 것은 기업의 주가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이유 없이 움직이는 주가는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조차 지나고 나면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그 본질적 이유를 만들어낸 것은 대부분 키팩터였다. 이런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이유, 핵심 변수인 키팩터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 투자는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주식 투자의 황금 열쇠, 멀티플. 삼성전자의 PER은 몇 배인가요? 삼성전자의 멀티플은 몇 배인가요? 당신은 이 두 질문의 차이를 느끼는가? 만약 두 질문의 차이를 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차이를 모른다면 투자에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의 질문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의 질문에 가깝고 뒤의 질문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의 질문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식 가격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배수라는 점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 가격은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 네이버 금융 메뉴를 활용해서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을 위의 식대로 설명해 보겠다. 주당 순이익 3,134원 곱하기 멀티플 18.86배는 삼성전자의 주가 59,100원. 멀티플인 18.86배를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증권의 PER 수치를 확인하면 된다. PER은 주가가 이익 대비 몇 배에 거래되는지 설명하는 지표이다.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해봤다면 이 용어가 친숙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PER이 아닌 멀티플이라고 부르는 것이 투자 성과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왜 그럴까? PER이 아닌 멀티플에 집중하라.
단순한 산식인 주식 가격은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은 많은 부분에서 주가를 설명한다. 먼저 주식 가격을 이익과 멀티플의 관점으로 분리하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두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는 당연히 이익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익숙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이익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익 옆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멀티플이다. 즉, 멀티플이 변해야 주가는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멀티플은 그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평가받는 수준을 의미한다. 시장이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해당 기업의 멀티플은 상승하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멀티플이 하락한다. 멀티플은 오늘 당장보다는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평가로 일종의 밸류에이션을 의미한다. 멀티플이 중요한 이유다. 이런 멀티플의 변화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삼성전자를 예로 멀티플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다. 네이버 증권 초기 화면에서 삼성전자를 입력하고 하단의 종목 분석 메뉴를 클릭하여 스크롤을 내리면 하단에 밴드 차트가 나온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밴드 차트다. 그리고 이 밴드 차트에서 삼성전자의 멀티플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밴드 차트는 PER 차트와 PBR 차트, 이렇게 두 가지 차트가 공개된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멀티플 차트라는 점이다. 먼저 PER 차트는 주식 가격은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을 의미한다. 각 선들은 일정한 멀티플 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멀티플은 최하단위의 6.4배부터 최고 17.6배까지 표시된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멀티플은 밴드 차트 맨 윗줄을 의미하고 가장 낮은 멀티플은 밴드 차트의 맨 밑줄을 의미하는데 삼성전자의 PER은 2018년 초에 10.1배를 돌파한 후 2019년 이후에 6.4배, 2020년 초에 다시 13.9배에서 17.6배까지 기록했다고 보면 된다. 즉, 삼성전자 PER 차트에서 멀티플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20년 초로 가장 높은 멀티플 선과 주가가 만난 시점이고 멀티플이 가장 낮았던 것은 2019년 초로 가장 낮은 멀티플 선과 주가가 만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BR 차트도 마찬가지다. PBR 차트는 주식 가격은 주당 순 자본 곱하기 멀티플을 의미한다.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10조 원, 자본은 5조 원이라면 그 기업의 멀티플은 2배다. 반대로 10조 원 기업의 자본이 10조 원이라면 그 기업의 멀티플은 1배인 식이다. 특정 기업의 자본에 대한 가치평가는 곧 그 기업의 주가다. 같은 1조 원의 자본이 있더라도 사양 기업의 1조 원과 성장 기업의 1조 원이 만들어낼 부가가치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덕분에 성장 기업의 1조 원에 대한 후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업의 주가도 상승하고 1조 원에 대한 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처럼 멀티플은 이익의 전망치에 대한 가치평가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 자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기도 하다. 즉, 그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그 자체라는 의미다. 그래서 멀티플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시장이 그 기업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멀티플이 매일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치평가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좋은 뉴스나 나쁜 뉴스, 업황 변화나 수급 변화에 따라 실제로 매일 미세하게 혹은 크게 변한다. 만약 주가가 이익만의 함수여서 이익의 규모가 그대로 주가를 결정하거나 자본만의 함수여서 자본이 클수록 시가총액도 크다는 개념일 뿐이라면 모두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됐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이익은 적은데 주가는 높거나 자본 규모가 적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자본 규모가 큰 기업보다 더 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는 주가가 이익이나 자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멀티플이 높으면 이익과 자본이 낮아도 주가는 얼마든지 더 높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업 혹은 그 산업의 멀티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다. 10배 주식과 100배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 한국 주식시장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00포인트를 유지하면서 박스피 장세를 선보였다. 선진국 미국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배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차이다.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부른 것만 10년이다. 지루한 장세다. 이런 박스피 시장 속에서 빛나는 투자 아이디어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주가를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지속해서 빛나는 종목이 나오고 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일단 걸러라. 의외로 많은 투자서에서 몇 배 혹은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추천하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을 때가 있다. 시가총액이 불과 수백억 원 정도인 기업을 분석하고 사라고 하거나 혹은 2천에서 3천억 원 수준의 기업을 매수하라는 식이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혹은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작아서 작은 수급만으로 시세 변동이 생기고 이러한 인위적인 수급 변화를 펀더멘탈로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배를 불리면서 쌀알 조각이 아닌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것 아닌가?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구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처럼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그저 뒤늦게 바라만 보면서 부러워해야 할까? 테슬라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주가가 400% 상승했고 2020년에만 무려 160% 상승했다. 시가총액 몇 억 달러 수준이 아닌 무려 2,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기업이 낸 성과다. 그야말로 스카이로켓처럼 움직인 것이다. 아마존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겨 1.5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그 규모가 한국 경제 전체 수준에 맞먹을 만큼 커졌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배 혹은 장기간에 걸쳐 10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결코 그 규모가 작을 수 없다. 시장을 혁신하고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런 종목들에 투자해야 한다. 10배 혹은 100배를 갈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기업은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경우가 많다. 이름이 복잡하고 현란할수록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뭐 하는 곳인지 모를 회사를 추천받는다면 의심부터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성장주 투자만이 압도적 성과를 낼 수 있다. 10배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자주 읽고 지인 중에 금융권 종사자가 있어서 종목을 듣기도 하고 혹은 해당 기업의 주요 부서에 누군가가 있어서 관련 자문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인맥이나 정보력이 없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래서 투자할 만한 주식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10배, 100배 상승하는 종목은 누구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오너나 재무그룹장과 아는 사이여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았다. 소위 대외비 성격의 내부 정보들이 주가를 움직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더구나 많은 투자 정보가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에 공개되기 때문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즉, 키팩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들. 10배, 100배 투자를 하려면 성장주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다. 오직 성장주 투자만이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투자자라면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과 제약 바이오 산업과 같은 성장 산업을 마스터해야 한다. IT의 경우 기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그나마 체감되는 기술인 경우가 많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쓰거나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톡을 쓰는 것처럼 말이다. 반면 기술 기업이어도 제약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시젠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한 적이 있는데 그나마 진단키트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바이오 신약을 제조하는 기업의 신약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이즈다. 그러다 보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높은 주가, 즉 시가총액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이런 철학이나 특정 투자론에 경도될 필요가 없다. 개인에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투자 원칙은 바로 돈 버는 투자다. 그리고 돈 버는 투자는 10에서 20% 정도 수익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오직 수배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을 찾을 때만 달성할 수 있다. 10배, 100배 종목을 찾는 법. 주식 가격은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식이 10배, 100배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할지 생각해보자. 10배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이익이 10배 성장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익은 그대로인데 멀티플이 10배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업 이익이 10배 증가하기를 기대하며 이익에 기반한 기업 분석만을 한다. 그러나 멀티플이 10배 상승하는 것도 10배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방법이다. 혹은 그 교집합을 찾으면 투자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도 있다. 이익이 2배 증가하고 멀티플은 5배 증가한다면 10배 상승하는 종목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이익이 10배 성장하고 멀티플도 10배 상승하면 그 종목은 100배 종목이 되는 것이다. 절대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라는 것만큼 주식에 대한 명언은 없으며 그것이 철학이든 무엇이든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